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훨씬 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초겨울 날씨인가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이니까 여러분들 돌직구쇼 시청 후에 외출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저희 돌직구쇼는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정치면을 시작하겠습니다. 또 참패, 다시 불거진 문 책임론. 야당 내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당의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안에서 문재인 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문재인 대표와의 이 대표 선거에서 떨어졌었는데 작은 선거라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져라, 결단하라. 문재인 대표의 사실상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막말 전쟁된 역사전쟁.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여야의 말싸움 소개해드렸는데, 북에서 지령을 받았다거나 너희들이 제대로 실성했구나, 이 친박들아, 친박 실성파란 말이 나오든가 하면 여야의 말싸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친일 논란, 부친이 살린 영흥초등학교 갑자기 간 김무성 대표. 바로 이 사진인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경북 포항의 영흥초등학교에 있는 부친 김용주 전 전남방직회장의 흉상 앞에서 웃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 전 전남방직회장은 일제시대 때 폐교 위기에 처한 포항 영흥학교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왜 김 대표가 갑자기 선친이 살린 초등학교에 방문을 했을까요? 잠시 뒤 짚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건국대에서 발생한 의문의 질환. 하룻밤 사이 10명이 더 늘었습니다. 걱정됩니다. 총 31명으로 알 수 없는 폐렴 질환에 감염된 감염 인원이 증가를 한 건데, 아직까지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어떤 병인지,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강하게 점쳐졌었던 동물에서 옮겨왔던 브루셀라나 큐, 이런 것들을 검사했는데 모두 다 음성 질환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증상을 발생시켰는가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질병관리본부는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뒤 미스터리한 이 질병에 대한 보도 저희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해서 사진 한 장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독특해. 사진 제목 야당역입니다. 야당역. 야당역. 영어로도 야당역. 그 야당이 이 야당은 아니겠습니다만, 파주 운정 3지구 개선 대책의 하나로 새로 신규로 설립되는 야당역인데, 이 역은요, 장애인과 노약자 이용 편의를 위한 에스컬레이터, 열대와 엘리베이터 4대 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편의를 봐준 역이 야당역이라는데, 우리 야당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소개해 올립니다. 이대호 선수가 일본을 지배했습니다. 이 정도면 지배한 거 맞습니다. 한국인 거포 이대호가 한국인 사상 최초로 일본 시리즈의 최우수 MVP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외국인이 일본 MVP에 등극한 것은 96년 트로이닐 이후 19년 만이며 더군다나 한국인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계속 이 일본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문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오피니언면에 실린 박용석 만평입니다. 그리하여 입싸움은 시작되고 너희가 말로만 듣던 그 화적대, 그러자 너희가 그 유명한 친박 실성파냐? 잠시 후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중요한 뉴스들 잔뜩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건국대에서 발병한 원인 미상의 질병. 집단으로 폐렴 증상을 호소했던 이 질병.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가축에서 옮겨왔지 않았을까라고 강하게 추론을 했었는데 검사 결과 음성.
그렇다면 이 병은 어디서 어떻게 사람에게 전염이 된 거고 집단으로 퍼져나간 걸까요?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의 첫 소식으로 원인 모를 미스테리한 이 질병의 감염 전파에 대한 보도를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스테리한 감염 3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개 한 개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건국대 원인 미상 집단 폐렴 오리무중. 첫 번째는요. 폐렴이 발병했던 건물에서 불과 사흘 전에 SK그룹의 500명 공채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능동 감시 대상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단 폐렴 환자가 간밤에 10명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서 감염자가 31명으로 증가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수익 위원님, 감염자가 10명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불과 며칠 전에 SK그룹 공채 시험이 있어서 500명이 이 건물에서 시험을 봤다. 그런데 이 건물은 폐쇄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한 게 19일이었습니다. 예. 19일인데 SK그룹에서 신입사원 예정자들이 시험을 본 게 25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흘 전이 아니라 사실은 호흡기 질환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6일이 지난 다음에 500명이 그 같은 건물에서 시험을 봤는데요. 그랬군요. 아직은 현재까지는 뭐 드러난 증상은 없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것은 이 환자 31명이 모두 같은 건물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500명도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예. 500명한테 일일이 연락을 해서 감기나 뭐 몸살이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신고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능동감시자, 예. 자가격리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신고해야 될 의무자는 1,300명으로 늘었습니다. 정 의원님, 우리가 메르스 때도 잘 확인을 해서 알고 있듯이 한 건물에서 현재 이 원인 모를 질병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같은 건물 안에 500명이 시험을 봤다면 메르스 때처럼 이 질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죠. 얼마나 어떤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건물을 이용한 사람들이 31명입니다. 500명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다. 조금 더 국민들이 이 소식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오리무중 원인 미상의 이 질병과 관련된 3번째 미스테리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지점인데 브루셀라, Q열. 이른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이 되는 감염병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강하게 의심을 했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원인과 어떤 기제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했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 경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급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뒤집어 얘기하면 정성희 위원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염됐는지 지금까지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어제랑 오늘랑 좀 다른 점이죠. 예. 어제는 우리가 인수 공통 전염병에 대해서 의심을 했는데 지금 많이 했습니다. 브루셀라, Q열, 병원 그 동물 감염병 하나도 안 나왔고요. 마이코클라스마 이거 폐렴균의 일종인데 이거하고 클라미디어, 백일해, 메르스,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전부 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싹 다 안 나왔어요. 심지어 어저께 제가 의심한 대로 혹시 그 에어컨이나 이런 예. 환기기를 통한 그 감염 때문에 레지오넬라 반응까지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것도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알지 못하는 어떤 병원군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또 공포스러워하니까 예. 이게 좀 걱정되고요. 오늘 신문 보면은 그 감염 진단 의사들이 디인플루엔자라는 걸 대해서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병원군인데요. 외국에서는 좀 드러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소를 숙주로 하는 D형 인플루엔자 감염인데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목장의 소에서는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디인플루엔자나 또는 이 아무래도 건물이 병원군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의 실험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실험균 나가는 그
학생들이 조사하는 어떤 균 중에서 오염이 돼서 확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제 저희의 이 건국대 폐렴, 집단 폐렴 네. 증상 보도 이후에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오늘의 국면은 말입니다. 동물에서 감염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스, 메르스까지 다 검사를 해봤는데 네. 이것이 원인이 아니다. 그리고 공기나 에어컨을 통해 전염된 것도 아니다. 네. 그렇다면 뭐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더 조사를 기다려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특정 화학 물질, 예. 지금은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동물 관련 실험을 하다 보니까 특정 화학 물질에서 유출된 무슨 물질, 예. 뭐 독성 물질이기 되겠죠. 또는 환경적 요인, 지금 이것이 아닌가, 뭐 특정을 하지 못합니다. 정확히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게 아닌가 하는 추측만 나올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환자들의 상태가 메르스 때처럼 아주 급박하게 심한 환자는 없어요. 예. 또 심한 폐렴 환자를 보인 경우도 없습니다. 또 일부는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원인은 모르지만은 호전되면서 상황이 끝나버리는 예. 이 상황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 보건당국에서 원인을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를 대처한다면은 또 지금 뭐 많은 지금 500여 명이 지금 뭐 시험을 봤었고 예. 또 이들이 가족이나 뭐 지인들과 접촉했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 상태로라면 원인은 모른 채 예. 환자가 호전돼가지고 병원에 뭐 폐렴이 나와서 퇴원해버린 이런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건국대와 질병관리본부가 선제적으로 이 감염자 파악과 감염자 동태 파악에 관리에 나서고 있어서 하룻밤 만에 10명이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보입니다. 조속히 이 병명의 원인을 파악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키는데 저희 도직구쇼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첫 소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만든 도직구신문의 첫 번째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박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합니다. 깜짝 놀랄 소식. 이화여대 박근혜 대통령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 일부 학생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박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제 이화여자대학으로 지금 바로 이동하시죠. 네, 이대 정문 앞인데 이화여자대학 학생들 100여 명이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지금 사복 여경들과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화여자대학교 방문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박 대통령의 방문 행사장으로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려고 하자 사복 경찰, 지금 사복 여경들과 또 이 사복 경찰과 여대 대학생들이 물리적으로 심한 마찰은 없었지만 지금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어제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안건은 이 일부 여대생의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로 인한 시위였는데요.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이대에서 이 대통령의 방문을 반대한다. 예. 지금 시위 모습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아마 뭐 처음 시작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 시책 전체에 대한 비판이 피켓에 보니까 많아요. 뭐 국가 경쟁력 수위라든지 혹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개혁 문제라든지에 대한 불만과 핵심적으로는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가지고 이화여대를 방문하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진행 과정에서 신문 보도를 보면 경찰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의 것이잖아요. 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의 이제 뭐 공동 공간인데 배움의 공간인데 저게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자기 학교 교정을 마음대로 이동하지도 못하고 혹은 저렇게 가로막고 그러니까 이제 분이 막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막 격해지고 울음도 터뜨리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대생들 살아있다. 그래서 적어도 의사표시를 저는 대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요즘 아무 얘기를 사회적인 이야기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 취업 문제만 빠져 있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것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쨌든 젊은이들이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통령이 어제 간 행사는 전국 여성대회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대통령은 여성의 발전이 곧 우리 사회 발전,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여성이 곳곳에서 역할을 다하면 우리 사회도 발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성 대통령이 여대에서 예. 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여성대회를 갔는데 예. 여성 경쟁력을 연설하는 그것을 예. 여대생들이 반대하는. 예. 그런데 이걸 여경을 동원해서 막는 예. 상황을 여간 슬픈 일이 아니다. 뭐 이것을 여당은 어떻게 보고 나왔어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바로 여당에게 넘기겠습니다. 대학생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논평했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지금 이제 돌직구 쇼에서 이 아이템을 잡았는데 예. 제가 아침 신문을 다 봤어요. 경향신문밖에 보도를 안 했습니다. 경향신문밖에 예, 보도 안 지금 했다? 방금 소개한 건 경향신문 기사고요. 예. 다른 언론에서는 다른 사진을 실었습니다. 네. 행사 사진 실었죠. 그래서 경향신문의 특징을 보여준 거다. 두 번째는 어제 한 100여 명이 집회를 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한 2만여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의 대표를 100여 명이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여당 국회의원들이 강의를 하면 예. 제가 강의하러 가도 한 10여 명은 반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강의하러 가도요. 네.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하면은 한 3, 40명은 나옵니다. 예. 대통령이 한 100여 명 정도 나와야겠지요. 예. 비례 원칙이 그렇습니다. 네. 100여 명 정도 나옵니다. 저건 왜냐하면 당연한 거다. 여당 의원 저 정도만 제가 가더라도 학생에서는 그냥 놔두면 자존심 상한 겁니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용환 쯤은 한 4명 내보내. 네, 그러니까요. 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100여 명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가면은 경찰에 나오지 않습니다. 경호경비에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한 게 당연하지요. 국가 원수인데. 네. 국가 원수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게 경향신문이니까 기사를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신문들은 한겨레도 보니까 안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이 실었나 싶었더니. 예.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기사가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사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향신문만 보는 오늘 시청자분들은 이화여대가 난리가 났구나라고 예. 생각할 거고, 다른 신문을 봤던 분들은 이런 일을 전혀 모를 겁니다. 그래서 언론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저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 항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대학생들 이 티켓 중에 세월호, 저 얼핏 지금 봤습니다. 근데 세월호 진실 은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그런 성향의 학생들이 나와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화여대 앞에 집결한 학생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저희 돌직구쇼가 얼마나 이 균형 잡힌 방송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화자찬을 잠깐 했는데, 임수연 변호사님, 어떻게 네. 봤습니까? 저도 약간 이대 학생들한테 실망을 했어요. 예. 저는 청년들이여 분노하라라 쪽이거든요. 너무 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에 기가 죽어 살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는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에 굴복하기보다는 분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분노가 아니었구나 싶어요. 일단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요. 네. 100명 딱. 아마 최대한 모아서 진짜 대통령이니까 말 그대로 100명이었고, 두 번째는 그다음 그 분노가 국정화에 대한 순수한 분노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딱 말씀하신 것처럼 팻말에 세월호 진실 은폐, 그리고 성평등 지수 17위 예. 여성 대통령, 그 성평등 지수 117에 대해서 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리천정을 뚫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업은행장도 최초로 여성 은행장이 됐었고요. 성평등 지수에 올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한테 이런 모든 걸 묻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냥 원래 그쪽 성향 사람들이 이제 최대한 많이 모인 게 100명이었구나. 예. 이걸로는 국정화 반대에 순수한 국민의 여론을 전달하기에 오히려 부족했고 왜곡돼서 전달됐을 가능성까지 있다. 역시 저 좌파 사람들 국정화 추진해야 돼. 이렇게 생각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의원님. 저는 일단 이 국정화 이슈에 대해서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대학생들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네. 이슈는 이슈다. 왜냐면 좀 취업이나 요즘 학생들이 자기 예. 문제밖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다는 보고요.
제가 본 거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영상이에요. 학교에 이제 사복 경찰들이 쫙 깔렸는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예전 그 시대.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고 있는 것도 이제 여경들이거든요. 네. 여경들이 이제 스크럼을 자 이렇게 막고 있고 사실은 저 여경들 중에서도 이화여대를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진압을 하고 학생들이 할 때 모습을 보면 여경들은 여학생들을 이렇게 잡지만 남자 사복 경찰이 있는데 잡지를 못해요. 못 잡죠. 뒤로 밀어냅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저 시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요즘 성추행이나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저 학생들이 막을 때 지금 경찰들이 뒤로 막아요, 몸으로. 예.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진압 기술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예. 시위대가 시위 학생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진압하는 것도 많이 달라져서 많이 달라졌다. 또 다른 현장에서의 어떤 예. 양성 평등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구나. 좀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예전 그 학생들 독립운동이 아니라 민주화 투쟁할 때, 학생운동할 때랑은 좀 다르죠. 너무 예전으로 갔어요. 독립운동하듯이 제가. 시작긴 했어요. 그 당시 80년대 제 예. 학교 다닐 때 일단 경찰이 상주를 했었습니다. 학교 내에. 이른바 흘러간 이야기면 짭스란 이름으로. 예. 그때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 뭐 학교 잔디밭에 우르르 앉아 있었습니다. 예. 앉아 있어서 학생들 모이기만 하면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도 많았어요. 학생들 스크럼 짜고 이제 대문 행렬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경찰관들이 끼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독재 정권 뭐 물러나라 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스크럼 짠 학생들이 왔더니 예. 경찰이었어요. 예. 그 사복 그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예. 지금 그거에 비하면 뭐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애교스럽죠. 이렇게 예. 80년대 초중반 때 선배들이 열심히 해서 반독재 투쟁이 아니라 이게 좀 지나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경찰력을 물려가게 하는 투쟁을 열심히 해서 제가 90학번인데 제가 다닐 때는 교내에 경찰이 진입하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예.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들까지 여길 니네가 왜 들어오냐 이러면서 화염병이 나온다고 난리가 났는데 예. 어제 이대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제가 혹시나 해서 한겨레 신문이 항의할까봐 예. 한겨레 신문도 안 실었다 얘기를 우리 안영환 대변인께서 하셔서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교사도 교수도 학생도 그러면서 이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아, 그 작게 실렸군요. 예. 묶어서 예, 뭐. 서울대까지 묶어가지고. 행여나 뮤직쇼 항의 받고 그럴까봐.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있었던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 나와서 말인데요.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와 야의 말싸움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야당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라는 문재인 대표의 말과 대통령의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분열 현상까지 온다라는 야당 의원의 발언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나왔습니다. 영상 한번 직접 확인하시죠. 북한 대남 공작기관들은 지역문에서 현재 남조선은 국정화 반대 열기로 뒤덮였다. 민중 총궐기 투쟁 열기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선동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이 문제를 조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기업화시키려고 우기느냐.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체제로 통일이 될 것이고 그들의 세상이 되게 됐을 때에 바로 남한 내에서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게.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랄까요? 의원은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기 전에 두뇌의 정상화가 정말로 시급해 보입니다. 친박 실성파가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로서 한편의 무협지를 보는 것 아니냐, 무협영화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요즘 받습니다. 교과서라는 가마를 싣고 가는 여당이 야당을 맞닥뜨리자 너희가 말로만 듣던 그 화적대냐 라고 손가락질을 하자 자칭 이 일명 화적대들은요 너희가 그 유명한 친박 실성파냐라고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새누리당에서 말입니다. 특히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서청원 의원의 발언이 있자 이종걸 원내대표가 두뇌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이른바 친박 실성파가 아니냐라는 대응 발언까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이거 어제에 이어서 여야의 말싸움 수위가 점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우선 이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어떤 같아요. 북한이 그 국정화 반대하는 지령을 내렸느냐. 예.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할 때 북한 기자들이 우리 남측 기자들한테 물었다는 거잖아요. 예. 왜 국정화를 반대하냐. 자기들은 다 국정인데. 아, 북한은 다 국정화인데 너희들은 왜 반대하니? 예, 그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북한이 그 지령을 내렸다는 그 자체가 좀 믿기가 좀 어려운데 사실 그거는 문화일보가 그저께 보도한 겁니다. 그저께 일면터부로 크게 보도했는데 그 실체가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 그 소스가 나올 때는 국정원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불확실한 상황인데 서청원 의원 친박이 정말 좌장이고 대표적인데 이 불확실한 소스를 가지고 불확실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서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그 불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래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서청원 의원뿐만 아니라 뭐 원유철 의원이나 이정은 의원이나 어저께 이어서 국정화를 지지하는데 그 국정화는 찬성하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논리는 국민을 향하다기보다는 예. 대통령이 심기 경호를 하는 차원에서 충성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북한의 지령. 이정은 의원은 적화 통일이다.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까지 했는데 네. 박용진 전 대변인, 네. 여당 특히 유독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나온 발언이 네. 북한의 지령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청와대 지령 아닌가 싶어요. 아, 북한의 지령이 아니라 북한의 청와대 지령이 지령이다. 아니라 청와대의 예. 지령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분명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똑바로 해라라고 예. 하는 느낌은 여당 쪽을 향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한 손가락 지적당한 줄 알고 있는 여당 의원들, 친박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정성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제 근거를 가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걸핏하면 그 색깔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색깔론이다. 예, 하려고 그러는 건 적절치 않아요. 이정현 최고위원 그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국정화 과정에서. 근데 느닷없이 막 목소리를, 전 아직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계신 줄 알았어요. 예.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뭐 귀태 발언이라든지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면 꼭 저런 톤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물어 뜯을 것 같다고 기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이크 예. 물어 뜯을 것 같은 기세로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거가 별로 마땅치 않은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적과 통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렇게 기어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국정화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예. 적과 통일을 예비하는 북한의 지령을 따르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뒤늦게나마 사과를 한 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말로 피해갔지만 아니 사과를 이정원 한 의원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쳐도 네. 홍보수석 때도 그랬으니까 네. 서청원 최고위원은 사실은 친박의 좌장이자 칠선, 신선급이다. 근데 자칭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 김문성 예. 대표 공격할 때 보면 그러니까 원펀치, 투펀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적어도 서청원, 이정현 그리고 뭐 그러니까 신박으로 돌아선 김태호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스타트를 해요. 원유철. 그리고 나면 이제 초선 의원들 예. 김태흠 이번에 김태흠이 먼저 했네. 하여간 김태흠 의원 그다음에 박재출 의원 이런 분들이 쫙 나서서 했었거든요. 그 양식 그대로입니다. 이번 이제 윤상현 의원만 살짝 좀 빠져 있는 거죠. 예. 정무특보 끝나고 나서 조금 쉬는 모양이에요. 그 라인업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청와대 지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 양쪽이 다 지금 이렇게 막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최근에 가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바닥에 드러나는 것처럼 요즘 가뭄 심각해요. 국정화 관련된 논란이 여야 간에 되다 보니까 양쪽 다 논리가 거의 다 나올 논리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 아셔야 될 건 국민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꾸 이렇게 막말로 하게 되면 양쪽 다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정현 최고위원 막말해놓고 어쨌든 사과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우리가 막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대통령이 정신분열이 아니라 내가 정신분열을 끌 것 같다라고 해서 나는 막말한 게 아니다 대통령한테 내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다라고 약간 억울해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는 그제 이어서 어제도 오늘 뉴스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또 막말에 가까운 막말이죠. 친박 실성파.
친박 실성파. 두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친박 실성파도 이제 발음을 또박또박 기자들 잘 받아 적으라고 예. 친박 실성파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약간 내성이 생겼어요. 아, 내성이 생겼습니까? 근데 그분은 약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거치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려니 합니까? 바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끔은 당내를 향해서도 그렇게 나와요. 네.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도 유신 막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좀 그러려니 하는 면이 있는데 반면에 그래서 그분의 막말은 약간 고의라기보다는 과실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이건 고의가 아니다. 이제 과실. 과실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은데 나도 모르게 나온다. 이거죠. 네, 그분. 근데 이번에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발언은 다분히 고의적이거든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모욕감을 느꼈어요. 예. 지금 나보고 북한 지령 받았다는 얘기인 건가? 국정화 반대하면 북한 지령이라는 얘기야? 어떻게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먼저 편을 가려버리나. 국민에게 모욕감까지 주어가면서 그저 공천 하나 바라보겠다고. 예. 그들 눈엔 국민이 안 보이고 그저 대통령만 보이는구나. 정치인들이 정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먼저 정쟁을 불질러 갖고는 국민을 편갈라 버려서 사람을 졸지에 갑자기 북한 지령 맞는 사람이고 적화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을 예. 만들어 버리는구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편갈려서 모욕하면서까지 얻는 공천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반드시 공천 과정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부메랑으로 믿습니다. 돌아올 것이다. 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안영원 전 의원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꾸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서청원 대표 아까 지금 끝까지를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지금 한겨레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어디까지 잘랐는지 솔직히 제가 뭐 자신이 없는데 국정화 교과서에 반대하면 북한 지원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좀 몇 단계를 건너뛴 그 인식의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안 받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뭐 이슈가 생기면 이것을 조종하고 갈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의 의도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어느 이슈가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여야가 정치 이슈가 돼요. 이게 좀 하면 이념의 이슈가 됩니다. 이념의 이슈가 되는 순간 북한이 뛰어듭니다. 이른바 남남 갈등. 그렇죠. 남남 갈등 부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 이념의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북한이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념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아까 정 의원께서 북한 뭐 기자들이 물어봤다고 우리 이상 가지고 할 때 그때는 북한 입장 정리가 안 됐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입장 정리 분명히 됐어요. 자, 국정화 교과서 이건 반대다. 그래서 이른바 좌파라든지 뭐 진보 쪽에 힘을 실려줘야 된다. 이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말에서 저에 대해서도 뭐 욕을 하실 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주사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주사파 핵심은 솔직히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북한의 말을 지고지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대한민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또 나서서 그런 말을 대한민국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전 그렇죠. 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부하 내동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게 한국 사회 또 한 구조입니다. 북한이라는 한국 사회 이념 전쟁이 벌어지면요. 북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북한이라는 상수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청원 대표가 이런 말을 했거나 여당이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은 그런 의심 속에서 나온 이야기. 저는 그런 개연성은 저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남 갈등을 부추긴 것은 북한의 이득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부추겨요. 이번에도 이 전선에 북한이 분명히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상황을 비춰본다면. 예. 여야 간의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설전을 벌이고 있을 때 김무성 대표가 느닷없이 한 초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는 선친의 흉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선친이 지은 영흥초등학교를 찾은 김무성 대표. 부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것 아니냐. 김 대표는 내 부친이 내 아버지가 좌파들 때문에 친일파로 매도됐다라는 발언을 어제 저 현장에서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한 전 의원님. 네. 김무성 대표가 영흥초등학교에 방문한 이유 뭡니까? 네, 어제 그 일정이 갑자기 그제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주 지역을 갔다가 영흥초가 포항에 있습니다. 네. 포항 남 울릉 지구당 당원 교육에 참석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그걸 갔다가 포항의 영흥초를 갔지요. 영흥초등학교는 본래 이제 1911년인가요? 뭐 기독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였는데
일제가 탄압을 심하게 했습니다. 일본어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인 고 김용주 회장이죠. 전남학교 회장께서 그 당시에 보니까는 포항에 여러 학교가 있는데 전부 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일본말만 가르치고 초등학생들한테. 그래서 일본어를 아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을 털어서 예. 영흥 초등학교죠. 그 당시 영흥 국민학교를 인수해가지고 그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학교는 포항에서는 아주 유명한 명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저 학교 출신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48년도인가요? 이제 공립으로 변했고, 그래서 저 학교 가면은 실질적인 설립자나 마찬가지인 김용주 전 고인이 된 김용주 회장의 흉상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김무성 대표도 고향이 본래 포항입니다. 아버지가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사업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친일 논란이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학교를 방문함으로써 그게 아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사실은 김무성 대표 아버지 선친의 친일 논란 계속해서 지금 제기되어 왔는데 사실은 선친께서 이 영흥초등학교를 사재를 털어서 일제시대 때 문을 닫았던 초등학교를 다시 살렸던 것은 사실이고 또 한쪽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 전남방지 기업을 크게 운영하면서 이른바 친일 행정을 한 것 또한 아주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 이후로 김무성 대표가 아버지 김용주 전남방지 회장의 행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명하고 나서오는 행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책도 좀 그렇지만 의원실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으로 저는 의도된 방문이라고 보고요. 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일제시대 때 일본어 교육을 조선어조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해서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섰다는 걸 당연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행보였음에 틀림없고요.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일제시대의 어떤 관료라든가 고위 관료라든가 기업인들은 일도 양단으로 너는 친일파다, 너는 민족주의자다라고 지금의 눈으로 역사적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의 눈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하는 식으로 40년대 이전에는 누구든지 일제시대 때 좀 지도자층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동아일보도 그 당시에 문화정책 때 만들어졌습니다. 예. 36년에 폐간됐거든요. 40년대 대동아 전쟁 때 모두 동원이 될 때는 그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100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 너는 민족주의자, 너는 친일파로 가르기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역사인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용주 의원께서 그 36년도에 학교를 인수해서 한국어, 우리 조선어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했고 또 그 김무성 대표의 말에 따르면 독립자금도 여러 번 됐다. 네. 라고 하는 말씀, 훌륭한 일 하신 분입니다. 예. 그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년대 이후에 어쨌든 일본군을 위해서 군용기를 헌납하고 또 그 일본군에 그러니까 참여하라라고 학도병에 출병하라라고 오히려 그걸 독려하고 그래서 친일파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지만 조금은 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권 전체도 이 문제에서 좀 쿨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김무성, 정치인 문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 아버지와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풀어갈 수는 없어요. 박용진은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극렬학생운동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안영환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희 아버님은 경찰이셨어요. 그래서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실 때 짭새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경멸의 대상이었고요. 민주화 운동을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용진을 지적할 때 예를 들면 그 우파 쪽 사람들은 뭘 보고 저를 얘기할 거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거냐, 아들을 볼 거냐. 또 좌파 쪽 분들은 아버지를 볼 겁니까, 저를 볼 겁니까? 저를 볼 때 아버지가 경찰 활동을 했으니까 박용진은 믿을 수 없는 놈이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지 김무성 대표를 자꾸 무슨 아버지를 젖히우려고 하려고 하는 일부의 시도에 대해서 전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김무성 대표도 이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얼마나 격렬하게 했습니까, 그분이. 민추협에서 막내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그런 김무성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예. 여당 대표로서 그 어찌 보면 저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과 저렇게 손발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유권자가 판단하고 국민이 판단해서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왜 아버지를 끌어들이느냐. 그리고 저는 김무성 대표께도 쿨하시라. 아버지에 대해서 예. 사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말아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당당한 것처럼 애쓰려고 그러시다 보면 그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되면 박용진 전 대변인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사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꾸 이 정치적 공방이 되다 보면은 누구 말대로 죽어있는 무덤 파헤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요, 지금. 그래서 현재 정치는 현재 그 모습,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현재 그 사람이 일본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 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아버지, 오래전에 그것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지금 김무성 대표 연세가 60대 중반입니다. 예. 60대 중반이 되신 분한테 당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랬기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건 잣대가 잘못됐죠. 그야말로 공격을 위한 공격일 수밖에 없다. 내용을 보여집니다. 좀 바꿔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향한 요즘 연일 이 프로포즈, 사랑 고백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제도 이 포항 간 김에 박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표현 안 하시나 했더니 하셨네요. 영상 보시죠.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개혁 이래 항상 선두에 서고 우리 새누리당이 뒷받침해가지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내일적이 없는 훌륭한 개혁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전합니다. 또 쳐다봐도 쉽지 않은 내 사랑아. 다음 뉴스입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4명 중 주범 1명만 살인죄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살인 혐의가 아니다라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 발빠르게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 대법의 판결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범으로 이병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병장에 대해서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45년형이 선고가 됐으나 2심에서는 군사법원이죠. 항고심에서는 이병장을 포함한 다른 3명에게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다 인정이 되고 다만 양이 좀 깎였어요. 예. 45년에서 35년으로 깎였고 나머지는 한 12년 정도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병장은 주범인 이병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무죄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얼마 전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서 폭가법 중 위험한 흉계에 의한 폭행죄는 이거는 위헌인 법률이다라고 선고가 나왔었거든요, 결정이. 예. 그래서 이병장이 행한 범죄 중에서 그 폭처법이 적용되는 흉기 휴대 폭행죄 부분은 위헌 법률에 따라서 무죄가 나왔고 여전히 살인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인정이 됐습니다. 그럼 어느 부분이 파기환송된 것이냐? 주된 부분은 나머지 3명, 살인죄의 공범이라고 불렸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공모공범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내보낸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미필적 고의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설마 죽겠어? 에이 몰라 죽어도 할 수 없어라는 내심의 의사란 말이에요. 예. 그 내심의 의사를 공모까지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는 거고 입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있다 하더라도 유죄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비록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모관계까지는 명백하게 입증이 안 됐다. 왜냐하면 미필적 고의라는 것 자체가 워낙 내심의 은밀한 의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심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모관계, 살인죄의 공모관계까지는 입증이 안 됐으니 나머지 3명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로 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뭐냐면 주변인 이 병장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폭행에 이르러서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러므로 살인죄가 인정이 된 거고 나머지 공범을 했던 이 공범들은 설마 죽을까? 라는 의도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로 다시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건데 어저께 대법원이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명판결을 했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범인 그 이병장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하병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병장이 무서워서 예. 이병장이 같이 따라하지 않으면 왜 사람들 왕따 시킬 때 한 사람이도 왕따 시키는데 가담하지 않으면 그 친구도 왕따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눈치가 무서워서 했고 윤일병이 쓰러진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이렇게 구제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 좀 인정이 돼서 예. 살인죄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어떤 정서에는 굉장히 부합하는 판결인 게 살인죄가 아닌 경우에 형량이 더 높더라고요. 예.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는 이병장 등 전부가 살인죄가 아니어서 상해 취소였는데 그 형량은 징역 45년이 나왔어요. 이병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런데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나서 고법에서 오히려 징역 35년으로 깎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상해 취사죄라도 45년 살게 하는 게 더 좋겠지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법리상 살인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의미 있다. 아까 비록 판결을 파기환송은 됐지만 양형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정이 법관들이 저는 여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법관들이 여론에 휘둘린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번 그 군사재판은 그런 게 굉장히 심했어요. 1심 때는 상해치상죄를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상해치상 적용하니까 모든 언론이 나서서 모든 국민들이 아니 살인한 사람도 어떻게 상해치상이냐 예.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2심에서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눈치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바뀌었어요. 그랬다 이제 대법원에서는 상해치상을 1심 판결을 다시 손 들어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아마 사실 이제 군사 범죄는 1, 2심은 군에서 하는 거고 3심은 대법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3심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이 살인죄 이병장이 지금 수감돼 있는데 결국 독방 진세를 지게 됐습니다. 수감 중에서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윤일병에게 했던 가혹행위와 구타, 폭언 등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야, 이 이병장의 과연 심리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했던 대법원의 판결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국제뉴스 하나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미국에서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노블, 귀족, 물려받은 게 많다, 갑부다, 혹은 유력 정치인의 자제다. 이런 것들이 일정 법칙처럼 전해져 왔는데 딴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맥도날드 알바 출신의 할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사회보장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이 청년, 알바 출신 청년 라이언이 미국 권력 3위로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는 45세에 불과하다. 임유선 변호사님. 네. 임유선 변호사님 스타일이에요, 딱. 나이요. 어떤 인물이요? 아닙니다. 아무튼 이 기사의 발제를 예. 주신 제작진께 큰 감사를 드리며 예. 발제를 감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가에 떠오르는 스타들은 대체로 정가에서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 부시나 아니면 케네디 대통령처럼 대대로 정계 유명한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클린턴이나 오바마 대통령처럼 하다못해 뭐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인데 하원 위원장이라는 3위직에 어떤 사람이 올랐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스콘신 출신의 16살의 아버지를 잃어서 예.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1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연금을 타고 자랐다. 연금으로 자라고 밤에는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됐던 청년이 하원의원직에 오른 겁니다. 이 하원의원직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라이언인데요. 라이언이 어떻게 해서 정계에 입문했냐 하면요. 대학 시절에 우연히 존 베이너라고 이 사람 역시 하원의원장이었는데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서 차근차근 비서관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28세라는 젊은 나이에 최초로 하원의원이 된 이후로는 그 다음부터는 매번 55%의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득표를 얻으면서 늘 계속 하원의원을 하다가 드디어 하원의원장까지 됐는데요. 이 사람이 하원위원장인데 하원위원장 선거 후보에 딱 나갈 때 내건 조건이 있었대요. 어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이었냐면은 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으니 전임 의장처럼 당 기금 마련 출장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출장 다 많이 못 간다. 나는 가족이 소중하다. 안타깝게도 벌써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결혼 안 했으면 어떡하나.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예. 변호사 아내도 변호사 출신이던데요. 근데 예. 아무튼 근데 지금 보여주다시피 기사에 보여지는 이 사진 보면 딱 미국인들이 딱 좋아하는 이미지의 사진이잖아요. 예. 건강한 이 운동을 하는 이 실제로도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로도 또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집안이 안 좋으니까 헬스 트레이너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까지 했었는데 운동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운동에 매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운동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예. 하는데 아무튼 뭐 흐뭇한 뉴스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임윤선 변호사님의 발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끊겠습니다. 맥도날드 알바 출신이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마저 병상에 올라서 사회보장기금을 타면서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헬스장 트레이너를 하면서 정치 보좌관으로 시작을 하다가 45세 사실 우리 정치의 나이로 봐도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하원의장까지 올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미국은 서열 3위라는 게 1등은 대통령, 예. 2등은 상원의장 부통령이 겸임합니다. 예. 겸임하니까 부통령이 2위죠. 3위가 하원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고시의 서열 순서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45세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젊은 하원의장인데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라이언 하원의장 같은 경우 9선입니다. 예.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하원을 9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18년. 우리식으로 하면 한 4선, 5선 의원이라고 봐야겠죠. 예. 우리 한국식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정치 경륜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정치인인데,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음지에서 자라나선 아메리칸 드림이 이룬 것이다. 근데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굉장히 목말라 합니다. 예. 아메리칸 드림 하면은 언론에서 막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도 그런 경우인데, 근데 이제 대통령은 미국이 좀 예외예요. 대통령은 부시가, 클린턴은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그런데 이제 처갓집이 매우 부자였어요. 지금 히러리.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처갓집 덕을 많이 봐서 됐던 거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 정치 자금 모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문가 출신들이 정치 자금 모으는데 모금액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문가가 유리하지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뭐 대통령 후보에 나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트럼프라든지 뭐 민주당도 힐러리도 굉장히 뭐 전직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라이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현재 기성 정치에 대해서 젊은 새로운 바람이 일으키지 않을까.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미국인들의 타고난 어떤 환상 이런 게 아마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45살이라고 하니까 박용진 그 대변인도 같은 나이 아니에요? 동갑이죠. 저쪽에 구선에 지금 원내 3인데 71년생이니까요. 뭐 하시고 나이만 같은 건가? 이분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예정자 70년 1월 26일생. 예. 저는 71년 4월 17일. 아직 저는 뭐 시간적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잠시 말씀하시는 도중에 중요한 뉴스 속보가 떠서 여러분께 긴급히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총장 김진태 현 검찰총장이 12월 1일에 임기가 만료돼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했었는데 지금 뉴스 속보가 떴네요. 검찰총장의 김수남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리 내정이 됐네요. 대구 출신이네요. 네. 대구 출신에서 중요한 보직이 또 나왔네요. 대구 출신이고 청구고 서울대 법대 그리고 대검찰청 현재는 차장검사이고 법무부 기조실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던 김수남 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차기 검찰총장직에 내정이 됐다라는 청와대발 뉴스 속보가 10시에 발표가 돼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정됐던 것이죠. 예. 요즘은 이제 아시겠지만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추천을 올리면 4명 중에서 청와대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김수남
지금 대검차장 가장 1순위로 올라갔던 인물이고요. 예. 이제 검찰총장은 그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죠. 검찰이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 지역 출신이 오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이번에 2명의 대구 출신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호남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번에 또 대구 출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사실 기수가 동기입니다. 예, 다시 원래 나누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같은 40대인데 우리 박용진 전 대변인도 아니 40대 정치인들 중에서는 그래도 잘생긴 외모에 예? 어떻습니까? 그다음은 왜 말을 못해요? 그다음 말을 뭐가 잊지 비슷한데요? 제가 오늘 조선일보에 아이고, 안쓰게. 전 세계적으로 40대 열풍이 불고 있다. 예. 정치인들. 그래서 제목이 이래요. 달코 달근 정치는 이제 그만. 40대 리더 전성시대인데요. 방금 소개한 폴 라이언 45세. 그다음에 우리 엊그저께 소명했던 코미디언 출신의 과테말라 대통령 지미 모랄레스 46세. 40대였군요. 잘생긴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튀르도 43세. 예. 그다음에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43세. 유명한 영국의 캐머런 총리 49세. 그리고 섹시한 그리스 남자 예. 알렉시스 치프라스 41세. 이렇게 완전 40대들이 그냥 다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몇 살? 몇 살입니까? 대부분 이제 60대로 다 접어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예. 저는 이제 폴 라이언에 대해서 아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수성가형. 보통 제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정치권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가 부자거나 장인이 부자인 경우만 정치를 해야 되겠더라 했는데 이분은 맥도날드 알바 출신이 이렇게 한 걸 보고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기존 정치권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냉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감을 딛고 젊고 유능한 인물들이 급부상한 거 아니냐. 게다가 이제 온라인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한몫했다 젊은 층들이 예. 주장하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요. 정치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가 아주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정치에 입문하고 배워온 것이 있어서요. 갑툭튀 정치인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엘리트네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40대들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예. 정당 정치를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지 맨날 무슨 뭐 이벤트 정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불고 있는 40대 정치 열풍에 대한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금수저 줄까 은수저 줄까?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가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공수저? 흑수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모두 스테인레스 수저지만 SNS 상에서 갑자기 이 수저론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수저론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데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는데 이게 참으로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금수저는 자산 20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 2억 원의 아버지를 둔 금수저. 실제 케이스.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본인 한 달 생활비가 약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은수저는 무엇이냐? 자산 10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 8천만 원 이상의 아버지 혹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제인데 청년인데 생활비가 약 200만 원이다. 한 달에. 아유, 은수저도 제가 봤을 때 금수저입니다. 동수저는 뭐냐? 자산 5억 원 또는 가구 연수입 5,500만 원에 해당하는 실제 케이스. 본인 한 달 생활비 40에서 50만 원. 이게 근데 그 다음은 좀 자조적인 이야기인데 흑수저는 뭐냐? 자산 5천만 원 미만, 가구 연수입 2천만 원 미만, 실제 케이스 본인 한 달 생활비 40만 원이다.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유행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 보도가 돼서 이 참으로 씁쓸한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 오늘 이 수저론에 이어서 추가로 보도되는 기사에 따르면요. 이 수저론이 씁쓸하지만 계급론이 현실이었다. 이런 추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예. 한국의 계층별 자산 내용을 보면 네. 이른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점점 고착화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김낙연 동국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 부의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요. 부의 불평등 보고서. 네,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냉철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1%가. 1%가.
그리고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절반이 넘네요. 네, 하위 50%는 얼마? 겨우 2%.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되는 가구가 2%밖에 안 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완전히 부의 편중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게 더 큰 일인 건 뭐냐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이번에 분석한 건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최근 거죠. 근데 2000년부터 2007년 사이보다는 어떻게 변했느냐면 상위 1%가 지금은 25.9%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0년 초반에는 24.2%. 이게 오히려 집중한 겁니다. 상위 10%도 63.2%에서 66%로 집중도가 더 심해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불평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렇게 수저론,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야 아들에게도 부가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 절반 이상 66%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중에서 말입니다. 이른바 상위에 들지 못하는 20대들은 이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건설 근로자, 우리가 잡부라고 부르는 막노동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20대의 비중이 해가 지나갈수록 13%, 18%, 22% 가까운 수치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는 사회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다수 절반 이상이 상위 10%가 전체 66%의 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수저론을 꺼내들면서 자주 하는 건 아닐까요? 저희는 광고 이후에 휘날리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조금 전 이 좌절하고 있는 20대 청춘들에 관한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의 휘날리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17세 이하, 역시 20대 이하 우리 청춘들에 관한 뉴스인데 17세 이하 월드컵, 어제 벨기에와의 16강전이 있었는데 브라질도 이기고 우리 17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들이 승승장구했었는데 이 벨기에와의 16강전에서는 2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우리 이승우 선수, 참 잘하고 주목받는 이승우 선수가 경기에 져서 엎드려서 엉엉 울고 있는 이 장면, 그리고 엉엉 울고 있는 이승우 선수를 일으켜주는 최진철 대표팀 감독의 사진, 그리고 괜찮다 등을 토닥이면서 함께 벤치로 가고 있는 최진철 감독의 사진이 오늘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속상했죠? 그런데 못했다고 하는 어른들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17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17세 이하 우리 축구 대표팀, 저는 우승까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요. 저 최진철 감독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축구 4강 신화를 썼던 여러분들의 선배 아닙니까? 4강이 뭡니까? 결승까지 가고 월드컵에서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춘들에게도 저런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회는 그거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아닐까요? 저희 돌직구쇼는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강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그럴 겁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숨을 쉴 수조차 없게 한 태도